자, 안장태양 원년입니다. 원년이니까 즉위한 첫 해를 말하죠. 으뜸원자를 쓰고요. 519년입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원년, 삼국사기입니다. 안장태양이 즉위하다. 519년. 자, 검정글씨는 이 밑부분입니다.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고구려본기 안장태양 원년 519년의 기록입니다. 안장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 임금의 호칭이 태왕이라 이용훈 박사의 찐삼국사에서는 고구려 임금님은 다 태왕이라고 칭을 통일합니다. 안장태양은 이름이 흥안이고, 어렸을 때 이름이 흥안이에요. 문자명태양의 맏아들이나 문자명태양 제7년에 맏아들이고 제7년에 문자명태양 제7년에 글을 세워 태자로 삼았습니다. 28년 문자명태양 제위 28년입니다. 태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 즉 흥안이 즉위했다. 이분이 바로 안장태양입니다. 자,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렇고요. 고구려사초락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1부터 7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이름은 흥안. 문자명 태왕의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이고요. 태어난 연도 생년은 장수태한 65년 477년에 태어납니다. 자, 가계는 부는 문자명 태왕이고 모친은 연태우입니다. 자, 그리고 태자로 책봉된 거는 문자명 태왕 7년 498년 1월에 책립됩니다. 22살입니다. 이때는 태자가 된 거는. 즉위는 언제 하냐? 43세에 즉위하는데 문자명 태왕 28년 519년 음력 1월 10일 이건 고구려 서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계사일입니다. 계사일. 첫 새벽에 평양, 이때의 평양은 장수태양 시대 평양입니다. 즉 안평의 동왕성 또는 동왕성 옆에 새로 평양을 신궁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안평의 동왕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평을 이 당시엔 평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이라 고구려에서의 평양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울입니다. 서울. 고려의 서울은 어디냐? 평양. 고구려의 서울은 어디냐? 뭐 많죠. 졸본, 나라안, 안평, 환도 뭐 이렇게. 그럼 신라의 서울은 경주. 이러듯이 서울이란 말은 수도를 의미하는데 고구려에서의 평양이라는 의미가 바로 수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의 수도는 바로 안평의 동왕성이 됩니다. 그 안평의 동왕성의 백운궁의 신단루에서 즉위를 합니다. 43세에. 이 즉위 과정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연호는 안장이라고 했습니다. 연호를 바꿨습니다. 안장태양 때부터는 안장. 자, 안은 편안한 안자. 그 안평의 동왕성이 평양이니까 그 안에서 안을 따온 거고요. 장은 감추다는 뜻도 있지만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고구려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뭐 안 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도 안장태양이 되십니다. 자, 성품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셨어요. 그림을 잘 그렸고요. 모친 연태우가 문자명태양의 부인입니다. 연읍이라고 그러죠. 우리 엄하게 교육할 때 예의를 익혔으며 효성, 우애가 있고 근검절약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몸이 건강은 어떠냐? 이거는 좀 약하셨습니다. 몸의 건강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안장태양이 이제 제의를 쭉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서 다음 임금 보위를 누가 받냐 하면 동생분이 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안장태양 다음에 안원태양이 됩니다. 자, 그 두 형제의 우애가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가계부터 해서 안장태양의 즉위에 대한 걸 봤고요. 그럼 역사적인 기록은 어땠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장태양 원년, 안장태양이 즉위하다 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안장태양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본기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입니다. 문자명태양 7년 498년에 기록이 나와요. 498년 1월 봄 정월에 왕자 흥안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때 흥안은 22세의 나이에 태자가 된 거고요. 자, 고구려사 초략에는 어떻게 기록이 나오냐? 장수태양 65년. 자, 이거는 이제 477년. 안장태양이 태어난 해를 고구려사 초략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1월. 장수태양 65년. 장수란 연호로 쓴 지는 45년이고요. 477년입니다. 그때 태어나시는데, 연읍은 누구? 자, 그 장수태양의 손자 라운의 처입니다. 라운 왕자의 처. 연읍이 황증손. 황증손이니까 증손자. 바로 장수태양 살아생전이니까 장수태양의 증손자입니다. 황증손 흥안을 낳았다. 흥안. 자, 이분이 훗날의 안장태양이고요. 자, 황손 라운이, 이 황손은 이제 라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손자니까 문자명태양을 말합니다. 이 당시 장수태양의 아들 조다, 태자가, 북에가 있었죠. 북에 갔다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황손 라운이 이제 원복을 입는 나이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명을 내려서 연읍을, 라운의 처, 연읍을 정식 궁으로 삼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477년에 1월 달에 그 황증손 흥안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477년에 이제 흥안이 태어났고요. 흥안. 안장태왕이 이제 요때 태어났고요. 자, 이제 498년이 됐습니다. 자, 498년이 되면 21년 후가 되잖아요. 이렇게 21년 후. 자, 이때 태어났을 때 1년. 우리는 처음 태어나니까 한 살로니까 두 개를 합하면 22년. 그래서 22세의 나이로 흥안, 안장태왕이 태자가 됐다는 기록입니다. 장수태왕이 살아계실 때 아들 황태자가 있고요. 그거보다 좀 동생으로 조다태자가 있었습니다. 제 황태자의 딸이 연읍입니다. 그리고 조다태자의 아들은 이제 라운인데, 자, 장수태왕 입장에서는 다 손녀, 손자죠. 이 둘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사촌 관계예요. 이 당시에는 귀족은 귀족끼리, 왕족은 왕족끼리 그 수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촌끼리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라운과 연읍은 부부 사이였고, 둘 사이의 아들 흥안이 태어났는데, 장수태왕에게는 이 흥안이 증손자인 거죠. 즉 장수태왕 살아생전에 문자명태왕도 태어났고요. 그 증손자 흥안도 그때 다 태어납니다. 자, 이제 안장태왕 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고구리사초락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원년, 안장태왕이 즉위하는 그 원년, 고구리사초락, 안장태왕 원년 519년. 자, 정월 고구리사초락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교재로 쓰는. 초하루가 이모일이에요. 그 60간자 따지면 됩니다. 이모일이 정월 초하루였던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상, 문자명태왕이 위중입니다. 아프다는 얘기죠. 위중하여 뇌로부터의 할애를 폐하였다. 즉, 뇌는 이제 왕족들, 좀 태자나 그 주변 그 왕자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뇌는 무무백관들이나 외국 산신들, 조공하러 온 사람들, 그런 할애, 인사를 신년이 됐기 때문에 신년 초에 하는 인사를 폐하였다.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임금님이 아프잖아요. 자, 임진일, 이제 11일입니다. 이모일부터 임진일을 계산하면 11일이 지나고요. 11일에 크게 위중해지어 황태자에게, 흥안에게 전이 임금자를 물려주겠다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날 계사일 첫 새벽에, 그러니까 519년 음력 정월 12일 새벽에 황태자가 흥안이 평양, 남평의 동왕성이 있고요. 백운궁의 신단루에서 즉위하였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즉위하신 겁니다. 위독하기 때문에. 자, 중간 생략하고요. 부황, 문자명태왕을 태상황으로. 이제 흥안이 즉위했으니까 이제는 흥안이 상인 겁니다. 상. 임금님이란 얘기죠. 상간마마 또는 황제가 되신 거예요. 천자가 된 거고요. 그러면 자기의 아버지는 부황이니까, 아버지 황제니까 태상황. 위대하게 크신 황제. 태상황으로 모시고, 모후연시. 연후였죠. 황후. 연황후였는데 이제 태상황후. 태후가 되는 겁니다. 태상황후. 왜? 아직은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아프더라도. 그래서 태상황후로 높였으며, 동생 보연. 이 보연은 누구의 동생이냐? 예, 맞아요. 흥안. 안장태왕의 동생 보연입니다. 훗날 안원태왕이 되세요. 이분이. 보연을 황태자로 삼았다. 자, 자기 동생을 황태자로 삼은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약해서 안장태왕 입장에서는 본인도 아버지처럼 언제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자가 있어야만, 국본이 있어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비상조치를 해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덕양공주를 황태자비로 삼았다. 부인으로 정식 황태자비로 삼았다는 얘기죠. 자, 2월입니다. 신의 일 초하루 상황, 2월 초하루입니다. 문자명태왕이 황극전 서쪽 침수에서, 자, 평양, 즉 안평의 동왕성 황극전입니다. 춘추 58세에 죽었다. 붕어하신 겁니다. 58세에 붕어하셨고요. 북위에 사신 유영이 와서 예를 올리고 부의를 바쳤다. 인사를 한 거죠. 제후국이니까 임금이 돌아가셔서 인사를 한 겁니다. 3월 개미일에 대행, 문자명태왕입니다. 돌아가신 황제는 대행이라고 해요. 선대 황제로 살다 가셨기 때문에 대행이라고 해요. 문자명태왕을 이루는 호칭입니다. 대행. 대행을 황산 장릉, 장수태왕 능으로 추정합니다. 황산 장릉 곁에 장사 지냈다. 병신일에 연태후. 자, 연태후가 아까 태상황후로 높여줬잖아요. 그 흥안의 어머니, 예, 그 연읍입니다. 그 황태자의 딸, 예, 그 연태후가 돌아가셨습니다. 대행의 광중, 시슬 묻기에 판 구덩입니다. 대행을 돌아가셨을 때 대행을 묻고 그 옆에 이제 태후를 모셔야 될 자리를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미리. 그런데 얼마 안 2달 만에 연태후가 전후 사정으로 보면 남편 따라 자결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태후를 대행의 이 옆자리에 장사 지냈는데, 이때 그 연태후의 나이가 나와요. 춘추 1은이었다. 자, 그러면 문자명태왕이 58세에 돌아가셨고요. 연태후는 같은 해에 돌아가셨는데 2달 사이로, 이분은 이때 1은이었어요. 그러면
연태요. 부인이 몇 살 많다? 12세가 많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현명한 부인이었겠어요. 정치도 알고 남편 보좌도 잘하고 자식도 깍듯하게 키우고. 자, 그래서 문자망태왕,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문자망태왕 28년 1월에 부황이 문자망태왕이 이제 위독해지니까 황태자인 흥한이 1월에 즉위한 후에 2월 달에 부황 문자망태왕이 돌아가신 겁니다. 문자망태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흥한이 태왕으로 즉위한 게 아니라 문자망태왕 살아생전에 위독하셔서 살아생전에 즉위한 후 그 다음 달에 문자망태왕이 돌아가신 거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5월 기록을 제가 왜 추가했냐면 5월 기록에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비였던 초은 공주를 황후로 삼고, 자 이제 황후니까 안장태왕의 부인이 이제 비였죠. 그때는 태자 시절이니까. 그리고 5월 달에 정식으로 교서를 내려서 자기 부인 초은 공주를 황후로 삼은 겁니다. 예, 그리고 황자각을, 황제의 아들이죠. 각을 한왕으로 삼았다. 한왕은 한나라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고구려의 제후 한왕인데 이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네? 그러면 한나라 지역도 고구려가 다스렸나? 아니면 고구려 지역에 한인들이 좀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나? 그거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네, 지도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하면 고구려를 보면, 자, 졸본이 나오네요. 자, 동명송황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처음 세우죠. 지금의 조양 지역으로 본다고 그랬고요. 이게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몇 년? 37년.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명한테 나라 안 지역으로 천도하죠. 기원 후 서기 몇 년? 3년.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제가 외우란 말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우란 걸 뭐라고 그랬죠? 이 태백산에 있는 이 줄기. 이게 태행산맥이죠. 자, 태행산맥. 자, 이게 요예요, 이게 요. 자, 이 요를 기준으로 요의 동쪽, 요의 서쪽.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요동과 요소 지역의 네 군제. 그 기억납니까? 모본한 시절. AD 서기 49년. 모본에 뭐라고요? 북, 상, 태. 북평, 어양, 상곡, 태원, 전벌. 이게 다 바로 요동, 요소죠. 여길 말해요. 태원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태원이고요. 예. 태행산맥과 그 여양산맥 요 사이에 있는 큰 벌판. 이게 태원입니다. 이게 태원. 그 여기를 언제 고구려가 정복했다? 기원 후 49년.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국천왕 때 잘 영토가 유지됐었고요. 그 고국천왕의 동생인 산상태왕이 그 유명한 우시황후가 형사치수에 의해서 고국천태왕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우시황후가 자식을 못 낳았죠. 그래서 그 동생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산상태왕하고 결혼해서 환도로 천도하죠. 그 환도를 여기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환도로 천도하고요. 자, 환도가 이제 고구려의 수도가 됐는데, 그거가 이제 환도로 천도하게 된 이유가 고국천태왕이 돌아가시고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발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발기가 왕이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산상태왕이 왕이 되면서 이 태원 요 지역, 대방 지역이 독립이 됩니다. 예. 공손씨가 독립을 해요. 그 바람에 공손씨가 쳐들어올까봐. 왜? 산상태왕과 우시황후는 거의 왕의 조서, 태왕의 조서를 꾸며서 가짜로 만들어서 거짓으로 임금이 됐기 때문에 제후들로부터 그러니까 막강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 대방이 쳐들어오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환도로 천도를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려받은 동천태왕이 서한평을 치죠. 자, 그리고 이제 위나라하고 위초고의 그 위나라의 삼마 중달하고 대립이 됩니다. 근데 그 위나라에서 누가 쳐들어온다? 그 유명한 관구검. 자, 관구검이 쳐들어오죠. 예, 관구검이 쳐들어옵니다. 태원 위쪽. 자, 이쪽으로 쳐들어온 걸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전쟁에서 관구검이 1만 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쪽에서는 2만 명의 병력으로 동천태왕이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0명을 죽이고 2차 전투를 해서 또 3,000명을 죽여요. 관구검은 이제 3, 4,000명 남았는데 그 3, 4,000명이 관구검의 2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18,000명이 사상 죽거나 도망갔고요. 2,000명의 기병만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이쪽 동천태왕이. 이게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동천태왕이 이쪽 지역에서 산동반도 지역 이쪽 쪽에서 그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서 병사를 추려서 다시 공격을 하죠. 그랬더니 그냥 내빼요. 관구검이 그냥 위나라로 갑니다.
그 얘기는 요 당시 도망갈 타이밍에는 광구검이 갖고 있는 군대가 3,000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병사를 줄여서 1만에서 2만 명의 병사로 다시 적들을 물리쳐라 동천태양에 갔을 때는 병력이 부족하니까 광구는 내뺀 거예요. 근데 그 3, 4천의 병력으로 2만 명을 이겼다? 10,000명을 죽인다? 불가능하죠. 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이 당시 전쟁은 쪽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숫자 대 숫자. 숫자 많은 쪽이 거의 이겨요. 탁월한 전략이 아니면. 즉 2만 명의 동천태양 병력을 이기려면 3만에서 4만이 되는 새로운 병력이 원군으로 와서 광구검을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이 원군이 물음표입니다. 역사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고구려사 철학의 그 뒷부분, 이 전쟁 끝말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백제의 고위왕이 여기 바로 어디냐? 네. 그 대방과 또 조그맣게 있는 그곳 대방과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한사군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약탈을 해 노략질을 했다고 합니다. 노략질이라는 거는 재물을 다 뺏고 백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영토를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국력을 키우고. 그러면 그 지원한 3만에서 4만의 병사 누구다? 백제의 병사가 들어가서 이익을 본 거죠. 예. 역사는 참 배울 게 많죠. 그렇게 해서 환도가 도읍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동천태양이 다 수복을 해요. 이겨냈지만 타격도 컸죠. 그래서 환도는 이미 불탔고, 자, 환도가 이때 다 불탑니다. 훗날 다시 짓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때는 불탔고요. 나라안도 불이 탑니다. 국내성을 불내성이라고 쓸 정도니까요. 그래서 평양성을 나라안 근처에다 새로 짓니다. 동천태양 때. 이때 평양성이에요. 평양이란 호칭이 이때 나오고요. 자, 그리고 고국원 태양 때 이동을 하죠. 안평으로. 예. 평양성, 동황성으로 옮깁니다. 고국원 태양 때. 그게 안평에 있어요. 동황성에서. 안평하면 동황성인 거고요. 요 고국원 태양부터 평양 그러면 바로 이 안평이 평양이에요. 그래서 고국원 태양 시절에 백제 근초고왕이 한수를 건너서 평양을 치는 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는. 바로 가까우니까 서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구려의 수도 졸번 알아봤고요. 동명상안, 기원전 37년, 나라안, 기원 후 3년, 그 다음에 환도성, 자, 그리고 평양성, 안평, 동황성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훗날 이제 장안성은 요 평양성 밑에쯤에 있습니다. 이때 또 장안성 나오고요. 마지막에 고장왕 시절에 평양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 평양성이 또 고구려의 도읍이 됩니다. 지금의 북경 지역이에요. 평양선, 나라안 다 지금의 북경 지역입니다. 이 평양성은 훗날 고려시대 때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평양성은 고구려의 뭐다? 그렇죠. 서경입니다. 서쪽에 있는 수도 그 서경. 자, 평양성 중앙, 지금의 북경 주변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이쪽 지역, 평양산 동쪽 지역, 여기가 바로 개경입니다. 개경. 이 개경 쪽에 많은 지명이 나타납니다. 왕건장도 나타나고요. 고려하고 관련된 많은 장소들, 예,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개경으로 봅니다. 고구려의 이 땅들, 그리고 고구려의 이 땅과 그리고 백제 신라가 가졌던 이 어마어마한 땅,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려 그 사만을 통일하고 왕건 태조가 만든 고려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사만을 통일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외국 섬도 조공을 받죠. 다 대고려 제국. 왕건이 만든 박스 고리 하나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작아졌냐고? 자, 이게 고려라면 이쪽이 이제 그 거란 쪽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송나라가 되는 거고요. 줄어든 게 이제 몽고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이제 영토가 이제 많이 줍니다. 고려가 그전에 여전하죠. 그리고 양자강 이남에서 일어난 명나라 태조 주원장, 예, 주씨가 고려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려요. 내가 이렇게 원나라를 물리치려고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려 임금님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립니다. 고려 사람이에요, 주원장이. 그런데 그 고려가 이성계에 의해서 쿠데타가 나서 조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원장은 원나라를 밀어내면서 이쪽 동쪽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한양으로. 이 개경에서 개경, 이 평양성 지금의 그 북경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한양으로, 지금의 한양으로. 조선초 영토는 여기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네, 조선초. 비록 이쪽 요의 동쪽 지역, 지금의 고구려의 안 지역을 잃었죠. 예, 요의 동쪽 지역을 잃었죠. 요동정벌이 여기를 정벌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한양 전도하면서. 명나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명나라가
주원장의 명나라가 다 고려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고려의 후예다 하면 고려가 명과 조선으로 나뉘는 건데 얘가 꼴에 자존심 있는지 송나라를 갖다 붙였네. 하하족을 자기들은 이쪽을 에서 출신이다. 그 바람에 송나라 역사를 이렇게 땅을 넓히려니까 명나라 때 별의별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삼국지 소설도 이때 나오죠. 수호지 소설도 이때 나오죠. 여러분들 서유기 소설도 이때 나옵니다. 이게 다 신라 땅이에요.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역사도 있나? 하실 겁니다. 안장태왕의 제위시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